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정선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일과 육아, 학업, 세 마리 토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몇 마리의 토끼를 쫓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나눌 순서입니다. 일과 육아,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 건데요. 저에 관한 소개를 총 10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이 중에서 9개는 참이고요. 1개의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주신 분들께 제가 커피 쿠폰을 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는 여고생 시절의 문학 소녀였습니다. 네, 두 번째,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25살에 결혼했고 26살에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섯 번째, 저는 세계의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육대학원을 평점 4.5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저는 발레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네, 여덟 번째, 저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40km를 뛰었습니다. 네, 아홉 번째, 저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열 번째, 제 직업은 작가이자 컨설턴트입니다. 네, 지금 접속해주신 분들이 총 19분 시청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10개의 제 소개 글을 드린 것 중에 9개가 진짜이고요. 1개가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이 중에서 거짓인 것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한 후에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거짓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5번, 네네. 또 마라톤 경험자요. 네, 글. 너무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어렵고. 네, 우리 김대범님 5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세계의 국가공인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네, 4.5점 만점, 불가할 것 같죠? 아닙니다. 4.5점 만점 맞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이 안 돼요. 네, 가을사랑님, 네, 9번, 네, 정답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필롱양, 네, 9번. 네,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요거 맞춰주신 분 계시네요. 나중에 제가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강사는 아니고요. 제가 필라테스 국제공인 재활 필라테스 자격증을 2019년에 취득했고 작년 11월까지는 필라테스 강사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는 하지 않고 집에서 홈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실이고요, 진짜이고요. 9번도 현재에는 이어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걸 보시면서 와, 이 사람 뭐야?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프로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평생직업교육학과 학우분들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제 프로필이 낯설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소마립의 대표이자 커리어 코치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서비스 민간 강사 활동, 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인증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네, 매일경제 또 한국투데이에 자주는 아니지만 칼럼을 싣고 있고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에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공동으로 책을 편찬을 해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있었던 인쇄받는 작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매틱 러닝, 몸학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호에 보면 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영광을 얻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석사 수석 졸업이라고 되어 있죠. 4.5점 만점 성적 증명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 프로필 외에 지난번 이것도 이제 익숙한 슬라이드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문득 40대에 이르러서 돌아보니까 제가 지나왔던 10대, 20대, 30대가 제가 삶을 찾아가는 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거창한 계획이나 앞날을 내다보고 했던 일들은 아니었는데 그때 충실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의 선택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현재의 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은 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저의 소명을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일, 직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게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브라보 마이 잡,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의 한번 의미를 꼭 찾아서 한번 대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직장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첫 직장은 저에게 설레임과 두려움, 설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첫 직장에 대한 설레임 또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 공감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다시 돌아가더라도 모든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 직장 사수도 너무 무서웠고 또 저에게 제가 그때 애 셋 딸린 경력 단절 여성이었었거든요. 나이는 있는데 경력은 없어서 늘 핸디캡으로 두려웠던 저에게 첫 직장 역시 설렘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또 무서웠던 게 있는데 커다란 그 복합기가 있잖아요. 사무실에 가면 또 복합기는 또 왜 이렇게 낯설고 무서운지 제가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계속 그렇게 그 종이를 계속 뱉어내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되게 무섭고 버튼 누르기가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프로보노 월급 인턴도 아니고 프로보노라고 그 전문가로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역할이었는데요. 제 월급이 6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되게 아이들이 피식 웃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해도 충분히 이 이상은 벌 수 있는 돈인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그렇지만 꼭 합니다. 이 첫 직장은 저에게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너무 인생에 이렇게 쓴맛이 느껴지는 되게 비참했던 날 중에 하나로 사실 이 첫 직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1월 늦가을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 사수가 조금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서 저에게 좀 일을 고약하게 지시를 하고 갔어요. 저는 그때 서툴렀고 일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줬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뭔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에 그날 제가 울면서 퇴근 시간을 훨씬 넘겨서 비 오는 날 저녁에 울면서 일도 다 마치지 못하고 퇴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저희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큰딸도 역시 그날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날 중에 하나로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이 막내가 3살, 4살이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예정된 시간에 퇴근을 못하니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대신 이비인후과에 그때 항생제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항생제 계속 투약을 할 때 꾸준히 투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딸한테 부탁을 했었고 우리 딸아이가 막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내 둘째는 또 옆에서 우산 들고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이제 중심상가에 병원을 데리고 갔었던 건데 그날 저녁에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유모차 덮개는 막 뒤집어지고 우산도 막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가 정말 그때를 엄청 네, 씁쓸했던, 네, 힘들었던 그 기억을 안고 있었는데 저도 그날의 상처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픈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첫 직장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 첫 직장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출근한 대가로 받았던 월급이 겨우 고작 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60만 원이 괜찮았어요. 네. 어떤 의미로 괜찮았냐면 제가 뭔가 시작하는 첫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제가 시작하는 일에 대한 방향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는 되게 굉장한 의미의 그런 월급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60만 원이 되게 커다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돈이었고 참고로 그 후에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4년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만 4년이 지나서 강의를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하루에 제 통장에 이제 들어온 일당이 60만 원을 이미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겐 되게 60만 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이고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는 이제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1시간에 이렇게 벌는 또 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4년 만에 하루에 일당을 60만 원을 받았을 때 나는 이제 1시간에 60만 원을 받는 강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10년 차가 되던 해에 그 비슷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현재 내 주먹 안에 내 손 안에 쥐어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의 전부라고 속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첫 시작을 하는 거지 내 첫술에 너무 큰 배를 불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제가 이제 경기 일자리 센터라고요. 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턴 자리였어요. 여기에서는 일한 지 2달 만에 제가 또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계약직 직업 상담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 그때 되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집에서 15분 거리에 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되게 안정적이고 정시 퇴근할 수 있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제의가 들어온 곳에 가게 되면 분명히 고생길이 너무 눈에 뻔하듯 펼쳐지는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정말 일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고민을 했던 저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저는 후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일 많고 야근 많고 네, 야근 후에 또 뭐 하죠? 네, 술자리 많았던 가장 힘들었던 일자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또 가장 재미있었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진 속에 보시는 분들이 저희 화성시 드림팀, 저희끼리 자칭 붙였던 이름인데요. 저희 드림팀 멤버들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팀장님께서 저희들을 열정은 많고 필드에 대한 경력은 없는 예, 반대로 말을 해야 될까요? 필드에 대한 경력은 없지만 정말 열정은 높은 저희 멤버들을 구성을 했고 저희는 정말 경험이나 경력은 부족했지만 정말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시기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얻었던 교훈은 저는 되게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모르는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또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동료들이 되게 기피하는 업무가 있었어요. 이제 강의 업무였는데요. 어떤 동료들은 강의를 되게 하고 싶지만 근데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고, 또 잘 못해서, 또 뭐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근데 못하려고 이제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전에 제가 리본공예 강사로 1년 반 동안 또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동료들보다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없었고 제가 강의를 막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강의에 거의 독점처럼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업무 회의를 할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업무 분장을 하는 회의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업무를 저한테 맡겨주지 않을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업무가 갈까 봐 되게 막 불안불안하면서, 팀장님이 제발 나에게 일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업무 분장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이유곤 HR 연구소라고, 취업 전문가 1세대이시면서 또 수많은 취업 전문 서적을 편찬하신 이유곤 소장님 밑에서 또 약 4개월간 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화성시에서 강의에 대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곳이고요. 화성시에서는 뭐 중장년층, 뭐 경력 단절 여성, 청년층, 고등학교, 아니면은 뭐 북한 이탈 주민, 또 아니면은 뭐 군인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군 HR 연구소에서는 주로 청년층들,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리가 됩니다. 이때 또 4개월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직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교에 또 입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센터장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계에서 저처럼 1년 남짓의 경력밖에 안 되었고, 또 대학교에서의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학교 입직의 기회가 허락되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저의 도전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시고 발탁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두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상기대에 근무할 때 회식 자리에서나 신년사 건배제를 할 때 제일 많이 외쳤던 두 단어가 바로 도전과 열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센터장님 스타일이 되게 진취적이시면서 도전적이시고 생각이 되게 많이 트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 지시를 좀 막 지시하시고, 저는 되게 추진력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새로운 업무, 뭐 과하다 싶은 업무들을 다 무조건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팀장님과 제가 내가 좀 손발이 잘 맞았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슬슬 조금 지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는 대학교에서는 좀 단축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당시에 오후 3시면 퇴근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혼자서 제가 결과 보고서를 쓰려고 다 이제 난방도 다 꺼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갖고 새벽 12시 반까지 막 보고서도 쓰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트라이를 했을 때 이게 반응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마음에 조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갔던 직장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제가 조금 더 인지도 있는 대학교에 또 다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좀 별로 좋은 기억을 사실 갖지를 못했어요. 네. 이 시절에 제가 이제 단어를 떠올려 놓은 게 대리, 이제 왕따, 조직의 무서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갈 때 저의 상황이 좀 되게 의기충천한 대리의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화성 일자리 센터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거치면서 정말 일을 필드에서 야생마처럼 막 정말 거침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마음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 있었고 되게 의욕이 많이 넘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간 조직에서 제가 되게 좀 견제를 받고 좀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직의 쓴맛,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맨날 정말 아침마다 울면서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가는 군인처럼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저에게 이제 60대에 저를 되게 걱정하고 아껴주시던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종교가 있냐라고 물으시면서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그때 물론 종교도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냐.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너무 억울한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하고 있는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냥 억울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한참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책의 인용구인데요. 제가 그 시절에는 막 폭풍처럼 막 휘말려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시기를 이렇게 벗어나서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건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니까 제가 속해 있던 그 상황이 진짜 찻잔 안의 태풍처럼 그 안에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더라고요. 찻잔 밖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너무나 평온한 일상이잖아요. 그곳을 떠나고 나서 제가 지내다 보니까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게 되더라고요. 네, 고난이 정말 축복이었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축복받기 위해서 고난을 굳이 택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 저에게 정말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경험을 직접 하지 않으면 제가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꼭 배워야 되는 시기에 그런 고난을 당했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후에 정말 저는 제가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사함, 축복과도 같은 감사함과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결국에 지금에서는 그 시절의 경험이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의도하지 않게 퇴사를 한 후에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센터와 여러 곳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육 현장에서 강의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내 스스로 성찰을 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성찰과 치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대학원에서의 진학했던 것도 되게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따가 두 번째 챕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2016년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어째였냐면요.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강의 활동과 대학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동차 할부를 3년짜리를 끊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일했던 곳 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저하고 좀 조직 성격이 잘 맞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다시 선택을 해서 제가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할 때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입사할 때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이 5년짜리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적어도 내가 5년간은 이곳에서 뭔가 많은 시도와 도전, 트라이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기간이 나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시간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제가 노렸던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되게 좀 설익은 상태로 프리랜서 활동을 할 때는 뭔가 준비가 덜 된 듯한 아직 숙성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여기에서 내가 5년 동안 경력을 더 쌓고 나면 내가 스스로 나는 전문가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숙성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국에는 네트워크 인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저의 업무 스타일이나 일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믿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
인적 자본, 네트워킹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자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학원 등록금도 있었고 이제 차량 할부금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 다 갚고 다음에 이제 차 할부금도 다 갚고 마지막에 제가 작년 7월에 퇴사를 해서 독립을 할 때 제가 자본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 2020년은 코비드19 또 코로나 사태 뭐 다 위기라고 일컫는 시기였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했을 때 저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제가 인디펜던트 워커로 독립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그 결정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꾸 제가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점점 제 역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를 담고 있는 조직이 점점 자꾸 비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날개가 있고 도약할 준비만큼 이게 날개 축지가 다 자랐는데 저는 계속 오리처럼 꽥꽥거리면서 뒤뚱뒤뚱 이렇게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가장 큰 밑바탕이 내가 일할 준비,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냐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지를 알아주는 사람 있겠느냐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일을 하기 위한 물론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자본이 크게 드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초창기 작업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준비되었냐 였는데 제가 이제 그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독립을 했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조가 안 되었을 때 떠나면 잡아먹힌다. 근데 백조가 성조가 되어서 떠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호수를 떠나서 날갯짓을 했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의 개똥 철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 많은 곳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뭐 첫 직장이 중요하다 뭐 이러면서 첫 직장을 특히 갈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려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일을 많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 제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다 보면 저만의 차별화가 생기고 저만의 강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못하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일을 함에 있어서 대단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 자체를 즐기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을 좋아하고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일 자체를 즐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애초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서를 바꿔서 일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즐겁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좋아하고 잘하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반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평균적으로 한 15시간, 16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지치지 않는 건 물론 저의 체력이나 뭐 정신력 뭐 이런 거가 영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일에서 오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즐기기 때문에 그만큼 일에서 갖는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동료가 됐든 혹은 유관기관이 됐든 뭐 파트너사가 됐든 어떤 식으로 만나는 사람이 됐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결국엔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동료가 되어주고 지원군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나중에 나도 내 일을 할 거야, 독립해서 할 거야 라는 것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퇴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퇴사하시면 안 돼요. 네, 퇴직금과 역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남기고 확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인가 가셔서도 혹은 독립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육아입니다. 네, 제가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줄 알았어요. 네, 육아와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일에 대한 열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전 진짜 일 욕심이 많거든요. 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정말 일 욕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저는 한 번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엄마가 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00년 봄에 벚꽃 피던 계절에 저는 그때 준비되지 않은 부모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첫아이를 만났고요. 우리 첫아이 사진, 네,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말리포 해수욕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말리포 해수욕장에 우리 첫아이를 데리고 갔던 날 찍은 사진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부모이긴 했지만 제가 아까 26살에 엄마가 됐다고 했잖아요. 사랑하고 우리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저는 이제 부모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 아이는 지금 헬로키티 자전거 보이시죠? 원래는 조그마한 자전거를 사줘도 되는데 바로 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2살 터울로 동생이 생겨서 우리 큰딸은 3살 때부터 유모차에서 내려와야 됐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유모차 옆에 항상 손을 잡고 시장을 갈 때나 병원을 갈 때나 이제 유모차에는 둘째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셋째는 항상 3살, 4살 때도 유모차를 잡고 이렇게 자전거도 큰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래서 혼자 타지 않고 이게 뒤에 동생을 항상 태우고 다녔던 우리 큰딸. 네, 되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젓하게 잘 자라주는 우리 큰딸이고요. 우리 큰딸 뒤에 사진 보면 이제 우리 말을 타도 항상 뒤에 동생을 안고 탔죠. 네,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우리 큰아이도 되게 아기였더라고요. 4살 때도 아이였고 5살 때도 아기였고 6살 때도 되게 아기였는데 저의 기억 속에는 항상 큰아이는 커 보였어요. 너무 의젓해 보이고 그래서 항상 엄마의 친구이자 저를 도와주는 정말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전생에 되게 나를 구했나 보다. 어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3명을 낳은 엄마가 될 수 있었을까. 어쨌든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항상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첫 아이는 저의 21년 된 절친이자 베프, 내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저는 이렇게 내 눈 속의 사과라고 이제 전화번호에 저장을 했는데 그만큼 눈 속에 외국 사람들은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on apple of my eyes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표현을 알고 난 뒤로 정말 우리 아이는 내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구나 해서 제가 그렇게 애칭을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 아이 소개드렸습니다. 두 번째 2002년 월드컵 베이비인데요. 여름에 우리 둘째 정말 7월 중복더위에 태어났습니다. 어찌나 땡깡이 많은지 둘째는 정말 경쟁심이 많이 있고 뭔가 되게 잘해내고 싶고 근데 또 총명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엉뚱하고 예민하고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막강한 언니가 있었죠. 언니가 이렇게 막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에게서 뭔가를 뺏어오고 얻어오고 쟁취해오고 부모의 사랑과 시선조차도 이제 끌어내리지면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둘째는 항상 언니를 보면서
이런 어떤 모델링과 그리고 이제 경쟁심, 그리고 모방 여러 가지를 하면서 네, 자라왔던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자신만의 어떤 감수성과 세계관을 점점 찾아가는 둘째의 모습도 예뻤습니다. 저는 왜 아이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저도 물론 아이들을 두 아이 엄마일 때 참 힘들었습니다. 많이 외롭고, 되게 우울했었고,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침에 7시 반이 되면 남편이 출근을 해요. 아파트 문이 딱 닫히고 나면, 아이 둘과 저는 아파트라는 외딴 섬에 갇힌 우리 세 모녀만 고립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향이 이제 타지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뭐 보통 빨리 와야지 11시 반, 12시, 뭐 늦게 오면 다음날 새벽 1시, 2시에 올 때까지 아무도 우리 집 식구들을, 우리 세모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고, 뭐 반찬 하나 날라다 주는 사람도 없고, 온리 24시간 365일 제가 혼자서 이제 두 아이를 케어를 하니까 되게 이 우울감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저의 바램은 딱 한 가지. 어디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없는 동안에 나가서 딱 50만 원만 더 벌어오면 좋겠다. 딱 이 마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면서 뭐 이제 아파트 단지에 뭐 시장도 가고 뭐 애들 데리고 병원도 가고 막 놀이터에서 애들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파트 어귀에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해주던 말씀이 있어요. 혀를 참 끌끌끌끌 차면서 참 더울 때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세대 한참 애 키우고 힘들 때지만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애들 어릴 때 키울 때가 제일 좋았던 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절은 되게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반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빨리 아이들이 좀 컸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빨리 키워놓고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복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3대 독자였는데, 이제 시부모님과 남편이, 네, 3자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꼭 셋째를 낳았으면 좋겠다. 정말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2007년 가을에 다시 또 셋째를 네, 개천절을 낳게 됩니다. 이때 셋째를 가질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말 되게 비장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정말 비장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셋째를 낳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낳아야 되겠구나. 이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고 남편이 내 편이 아니니까 정말 저는 세 명을 상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 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순종을 하는 게 낫겠구나. 이게 되게 구시대적인 것 같네요. 저 되게 신여성인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아니 애 둘 키우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셋을 다 키워? 이 생각이 정말 지배적이었는데요. 막상 셋을 낳고 보니까 아, 아이 셋을 기르면서는 정말 사랑과 이런 것이 몇 배는 행복이 몇 배는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돈 걱정을 하기보다는 돈 걱정은 단 한 번도 이제 셋째를 낳으면서부터는 오히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집에 행복과 사랑이 정말 많이 넘쳐서 정말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좋은 숫자구나. 왜냐하면은 이 둘은 선택권이 없거든요. 둘이 싸우고 나면 얘 아니면 얘. 뭔가 화해의 그 소지가 없는데 셋이 되면 얘랑 싸우면 얘랑 놀면 돼요. 얘랑 말이 안 통하면 얘랑 얘기하면 돼요. 뭐 이런 게 서로 이렇게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셋이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많이 행복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새아이 엄마 제가 뭐 돈 걱정 어떻게 안 하고 살았냐 잠깐 좀 팁을 드리자면 두 아이 엄마일 때는 요구르트 사러 가면 여기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뭐 요구르트 뭐 먹일까, 이오 먹일까, 뭐 앙팡 먹일까 이렇게 하면서 요구르트를 골랐다면 새 아이 엄마가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네, 싸고 양 많은 게 무조건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3 곱하기 5도 있고 아니면 5 곱하기 5는 더 좋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사면 되고요. 네, 콜드. 이때만 해도 막 제가 약간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서 막 무농약 뭐 이렇게 무가당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팩에 있는 주스 마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1+1, 뭐 2리터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항상 1+1 폭탄 세일 이런 거 매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생제가 없고 뭐 목초에 풀어서 뭐 인삼을 먹여서 키운 달걀 뭐 이런 거 이제 그 전에는 골라서 먹었다면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계란 한 판 큰 거 사고요. 어쩔 때 정말 한 판을 1+1으로 준 날은 최고이죠, 완전히. 이렇게 이제 장을 보면서 이제 새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살아가는 게 되었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새아이 엄마면서 아이들 아플 때가 좀 가장 힘들었고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서 학교에서 뭐 벌어졌던 일들, 또 뭐 폭력 선생님, 이런 선생님 만났을 때 사실 제일 힘들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또 자라면서 친구 간의 문제 있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좋은 친구도 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얘랑 노는 게 괜찮나? 좀 염려되는 친구도 있고 또 아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이들 세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과 우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엄마 입장에서 지켜보다 보면 이제 엄마도 함께 울고 네, 속상하고 네, 고민하고 네, 그러면서 가슴 아파왔던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들을 이제 지금 잠깐 회상하니까 또 마음이 또 아파오는데 이 시기들을 다 겪고 나면 이제 그래도 제가 이거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막 앨범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 네, 벌써 5년 전인데 그렇게 어렸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나중에 혹시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제가 좀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은 네, 우주입니다. 온전한 존재이고 가능성이고 네, 희망이죠. 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부모가 된다는 건 전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하는 그 어떤 일들보다 그 어떤 이로운 선행보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길러낸다는 것,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건 참으로 행운이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제 결혼 생활 20년 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것도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들과 함께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다는 게 제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남편과 함께 2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네, 저희 5가족이 이제 여름 휴가로 유럽에 다녀왔던 사진인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 바다가 있다는 걸 맨 처음 보여주는 사람. 힘든 산을 오를 때 산에 올라가면 또 다른 경치가 보여진다는 걸 알려주며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함께 먹고 싶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싶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친한 친구처럼 힘들 때는 의지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그리고 우리 부부만 서로 동반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식도 우리가 함께 나이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부모는 멋진 일이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네,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저만의 개똥 철학을 저장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이 매번 허락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엄마는 막 일하고 있는데 계속 엄마 이거 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막 이렇게 전화해서 묻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하거나 나쁜 짓만 아니라면 모두 오케이.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하고 계시나요? 혹시 어떤 집 보면 집에 아들만 있는 집 엄마가 왕비이거나 하녀이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 극단적인 모습인 경우가 가끔 보이던데요. 집안일은 누가 하나요? 네, 가족 모두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서 저는 시간 되고 힘 남는 사람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 퇴근해 갖고 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누가 하는 건가요? 먼저 본 사람이 하시면 되죠. 누가 하는 건가요? 힘 남는 사람이 하면 되죠.
자, 부모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자기의 삶이 아이들에게 막 이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모든 기준이 첫 번째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이제 가정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은 맞지만 헌신과 희생을 하면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자식도 저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가 또 제가 또 커리어 분야에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직업들이 좋다, 뭐 이런 직업이 유망하다, 뭐 이런 직업을 해보면 돈을 잘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주고 이제 격려해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공헌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둘째가 태어났을 때,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의젓하게 많이 도와줬다는 건 엄마에게, 가족에게 자기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계속 제가 주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네가 이걸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이 감정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에게 혹시 부모의 모습, 나는 엄마 닮지 않을 거야, 아빠 닮지 않을 거야 했던 모습을 혹시 내 자녀에게 또 대물림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자녀들 키우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는 항상 마음속에 결심이 있었어요. 내 부모보다 내가 더 나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게 늘 마음에 있어서 사실 아이들을 세 명을 낳으면서 저도 많은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을 겪었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적어도 나보다는 내 자식들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겠구나.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이야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느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 곳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 물론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들, 또 직무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들이었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쭉쭉 적어봤어요. 제가 어디에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더 많은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일단 기억하는 것들 정말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더 길러야 될까? 많이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대학원에 가면서도 제가 고민했던 대학원들입니다. 이 대학원들을 생각하면서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어디일까?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했던 이제 시절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차례의 시도와 이런 번복을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5년 전에 이제 2015년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원에 입학을 혹시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거리, 등록금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학원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향후에 하는 일, 현재 하는 일을 좀 더 발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대학원에 특히 이제 직장과 뭐 일을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면 오며 가며 시간의 에너지 소비를 더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특히 뭐 나중에 논문을 쓰는 시기에는 정말 거의 매일 밤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웠던 게 제가 공부를 조금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등록금도 어느 대학원인지에 따라서 등록금이 뭐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말 우연히 갔는데 너무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행운이었는데, 어떤 교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학기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경력개발과 컨설팅을 꼽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를 하면서 수강 신청을 했어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스스로 갖고 있는 뭐 원한, 슬픔, 뭐 분노, 절망, 그 많은 감정들이 있을 텐데,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말끔하게 정리도 안 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기 전에 먼저 본인들 스스로 정화작용부터 거쳐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책을 읽을 책들과 이제 과제를 내주시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겪었던 그런 어떤 고난, 그런 것들을 대학원에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것들을 성찰하고 적으면서 제가 스스로 자가 치유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학원에서 혹시 졸업시험과 논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논문을 꼭 쓰시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논문을 쓴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 가보지 못한 어떤 지적인 세계에 순수하게 지식적인 몰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희열감,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되게 짜릿한 경험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학원에 졸업하고 얻고 싶은 것, 저는 저는 요거 세 가지를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2015년에 제가 제일 잘한 일은 대학원에 진학한 것과 제 차를 구매한 일이었어요. 대학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의 제약과 활동의 제약이 거의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 공부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준 게 차였기 때문에 저는 요 두 가지를 좀 제일 꼽고 싶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 철학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어쩜 그렇게 아이 셋 키우면서 논문 써가면서 직장 다녀가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면서, 그리고 하루에 뭐 세네 시간씩 자면서 한 학기 동안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스스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어떤 의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10번만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10번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면 한 10번만 다시 더 해보세요. 그 정도 질문을 하면 아마 스스로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뚜렷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항상 시계와 캘린더, 다이어리 항상 갖고 다니면서 시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시간도 물론 자원에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 자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만 동떨어져 살다 보니까 남편과 저희 아이들이 제 주변에 가장 밀접한, 가장 유효한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그걸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이 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각자 독립적으로 다 자기 역할을 스스로 의식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와 자기 통제 관리 능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꼽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었지만 저도 사실 되게 가슴 아프고 죽고 싶었고 비참했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 번도 불행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 수많은 불행을 겪을 때마다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건강과 체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내가 강의와 대학원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정말 이 디스크 쪽의 질환을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저도 앓게 되었어요. 한의원 가서 한 하루 이틀 침 맞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한 3일만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의료적인 처방이 영구적이지 않겠구나. 근원적으로는 내 어떤 체질, 체형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5년부터 이제 발레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발레를 하면서 제 몸이 스스로 회복이 되고, 아무리 그렇게 일을 많이 해도 하루에 1시간씩만 자고 일을 해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제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논문 쓸 때 너무 바빠서 막 연락도 못하고 그럴 때 작은 오빠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오빠가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 간다고 발레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야, 너 되게 바쁘다더니 살만한가 보구나, 괜찮은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울컥 마음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 막 1시간씩 자면서 죽어라 막 일을 할 때였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안 아팠던 게 발레를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빠한테 말을 했어요. 오빠, 내가 한가해서 발레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발레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운동이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야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발레는 아무리 해도 혼자서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를 좀 가르쳐 줄 수준이 안 되어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필라테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하면서 이제 지도자 자격까지 이제 취득을 했고, 이제 마라톤은 요건 약간 제 도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짧은 마라톤 참가했다가 중간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젊은 혈기로 참가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안 좋았던 어두운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을 제가 이 생각을, 저에 대한 이 자신감이 결여된 부분을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에 마라톤 총 4번. 제가 아까 마라톤 40km 달렸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출전해서 40km 달린 게 아니고요. 원래 마라톤 풀코스는 42.195인데 저는 10km를 4번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출전한 적 있고, 우리 막내 데리고 출전한 적 있고, 고등학교 우리 둘째 다닐 때 데리고 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지막에 재작년이죠. 2019년에 4번째 마라톤을 갈 때는 저희 3남매랑 함께 마라톤을 출전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의 이제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은 현재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 하고 계신 일이 궁금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 노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자신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신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제가 이제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책에도 이제 이 같은 문장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 앞에는 다 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들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 소중한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이든 육아든 혹은 공부이든 운동이든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가 여러분들의 5년 후와 10년 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데려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의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네, 52명 시청 중이시네요. 네, 유튜브 댓글로 혹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 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쵸. 운동 혹은 건강 관리. 네. 운동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제약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발레 못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트레이닝 홈트 하고 있습니다. 그 필라테스 배운 거 위주로 집에서 짧으면 10분, 15분이라도 하고 조금 여유 있는 날은 3, 40분 정도 해서 집에서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들, 뭉친 근육들 이제 풀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시고 그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파워하우스 이렇게 중심부, 몸의 중심부 강화하는 운동들, 척추 질환 예방할 수 있게 이런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 산책하시고 걷기 운동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네. 3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으려면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10년의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남편과 아이들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뭐 집안일을 다 아내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육아나 집안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분담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길렀지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이제 설거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남편들이 하는 설거지가 사실 못마땅하죠. 주변이 깔끔하게 물기도 잘 안 닦아놓고 행주도 빨아서 놓고 좀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도 좀 닦고 이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봉지에 모아놓고 뭐 비운다거나 뭐 이렇게 조금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정말 도와달라고 하면 딱 그 설거지만 하고 말잖아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항상 말을 하죠. 여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운데 당신이 요만큼만 하면 내가 결국에는 나와서 물기 닦고 행주 빨고 가스레인지 닦고 음식물 정리하고 이거는 결국에 내가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부엌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거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근데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빨래를 넣을 때도 그렇고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여러분들만의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해 놓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도와주는 사람은 마음이 그 주도성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도와달라니까 그래 도와줄게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성이 안 찬다고 해서 됐어 내가 할게 해달라니까 이렇게밖에 안 해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해버리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 해준 일에 대한 칭찬 선 칭찬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당신한테 여기까지 바란다. 여기까지 해주면 내가 진짜 큰 도움이 되겠다. 정말 고맙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마음을 좀 바꿔주는 거죠.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줄 게가 아니라 이거는 당신의 일이기도 해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바쁘고 일을 하니까 너 이거 빨래 좀 걷어, 뭐 이거 청소기 네가 돌려 이런 아이들도 싫겠죠. 근데 정당성 항상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너가 이만큼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것도 항상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돈을 버는 돈으로 너의 학원비, 너에게 뭐 들어가는 돈, 뭐 용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노후 대비 잘 못하고 있는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특히 학비에 많이 올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게도 삶이 있고 내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과 에너지를 너에게 쓰고 있으니 너도 그 기간 동안 부모의 어떤 기회비용 너에게 주고 있으니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일을 해야 된다.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제 책임감을 일종의 부여를 하는 거고 이제 집안일에 대해서는 너도 이만큼 너의 역할을 해줘야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남매가 있는데 이제 큰애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고 이제 둘째가 이번에 고3 끝나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이제 설거지는 셋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하는 분리수거도 셋이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청소기, 저희 좀 게을러서 청소는 매일 안 해요. 그래서 주말에 청소 몰아서 하는데, 청소기 돌리는 사람, 그리고 닦는 사람, 그것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이 로테이션을 해서 합니다. 설거지는 계속 세 명이 로테이션 하고, 큰애가 고3일 때는 둘째, 셋째가 청소에 당번했고, 둘째가 고3일 때는 첫째, 셋째가 했고, 그런 식으로 자꾸 집안일을 당연하게 하고, 제가 다행인 것은 제가 가끔 조금 파치 엄마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나중에 또 정당성을 찾았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믿으시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안일 나눠주는 거 명분을 갖고 시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자녀에게 주는 커다란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운동도 잘 못하고 유연성이 없는데도 필라테스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필라테스는요, 유연성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는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발레를 할 때 이거 오히려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발레를 하다가 필라테스로 전향해서 1년간 필라테스 하면서 유연성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필라테스는 조금 이제 파워하우스 강화하면서 근력 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역부로 노력하지 않으면 유연성이 막 길러지진 않아요. 반대로 유연성이 없는 분들도 필라테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유연성이 떨어지면 자꾸 다치실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시면서 특히나. 그래서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안 쓰는 근육들 퇴화하고 움직이지 않는 근육들은 점점 약간 도태되고 내가 많이 쓰는 자세로 몸이 좀 굳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스스로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는지, 뭐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서 있을 때 뭐 짝다리 하는지, 앉아 있을 때 뭐 이렇게 다리꼬기 앉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식하면서 되도록이면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항상 몸을 바르게 정렬하는 밸런스 유지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은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씩 매일씩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고 포기 안 하시는 게 우리가 100세까지 적어도 8, 90세까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넷이군요. 네. 네, 네, 네. 또 어떤 얘기들을 질문하셨죠? 네,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지내시는지, 일에 대한 욕심이 큰 만큼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멘탈이 무너질 때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저는 뭐 조화롭게 지내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떤 꿈이 있지 않으면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데 내가 대신 쓰이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약간 이런 에너지의 흐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뭔가 저희 식구 중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게 제일 많고 뭔가 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에너지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 주변에 있는 하다못해 남편, 가족들, 친구들조차도 다 저를 중심으로 같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정에. 그렇잖아요. 우리 막
너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나 아무거나 했는데, 나 짜장면 먹고 싶어 하면은 아무거나 했던 사람이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따라가는 것처럼 이를테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 일하는 순간에는 일을 되게 많이 하지만 일하지 않는 순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는 것. 우리 일하고 공부하는 엄마들이 늘 마음의 죄책감이 그거잖아요. 내가 시간을 자녀와 많이 양쪽으로 못 해주는 거. 대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대신 집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좀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남편 이 강의를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님. 네. 네,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삶에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전 삶에서 일은 대부분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삶에서 일은 매우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만약에 삶에서 제 일이 없다라고 일이라는 부분을 떼놓고서 생각을 하면 그냥 저는 인간 정선미이고 그냥 엄마 정선미이고 그냥 친구 정선미이고 누군가의 딸인 정선미이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일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든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이든 뭐 지구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저처럼 영향력을 주어서 사람들의 어떤 성장과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지구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삶의 의미, 자아 실현을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일만 쫓아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삶이 좀 힘들어지고 건조해지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 네. 가족들에 대한 사랑,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인간이나 전체적인 뭐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타심, 이제 관계, 원만한 관계, 조화로운 관계, 이제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제 일과 나의 삶, 일과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저는 워크와 라이프가 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식탁으로 출근을 합니다. 식탁이 제 일자리예요. 그래서 따로 사무실 내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일과 생활의 공간의 경계가 없고 일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이 생활에 별로 부당하다고 여기진 않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안 돼서 좌절감 느끼는 경우, 뭐 제가 했던 일들이 모두 다 성공만 하진 않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배울 게 없겠죠. 근데 제가 뭔가 일을 했을 때 만약에 작은 실패나 뭔가 좌절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일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별로 좌절하거나 큰 실망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얻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음. 아이의 친구가 못마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이 부분도 남편이랑 저랑 이제 교육관이, 자녀관이 달라서 남편이랑 조금 많이 다투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 친구 중에 남편이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 친구를 되게 같이 어울리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긴 한데 저는 아이한테 항상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 친구에게도 그렇고 어,
엄마는 사람을 어떤 뭐 환경이나 뭔가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구분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아이를 되게 너무너무 좋아해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이렇게 항상 편이 되어줘서 아줌마는 너무 네가 고맙고 예쁘다고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그 친구한테, 더 저희 아이한테도 아빠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울리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엄마는 사람에 대한 경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다양하게 사귀고 대신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가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무조건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더 뛰어넘는 경계가 무너지는 행동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이제 너의 몫이고 그게 그 친구랑 그런 이렇게 같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자꾸 그런 일이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때는 엄마가 이제 그 친구랑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도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조금 절충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주위에서 일 중독자가 들어보신 적은 없는지? 아, 네, 저 일 중독자예요. 네, 저 워커홀릭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어디였더라? 그래도 제가 대놓고 쓴 적도 있어요. 어, 브런치 작가이기도 한데 제가 브런치에도 제가 대놓고 쓴 적 있는데 저 일 중독자 많습니다. 부인 안 합니다. 네. 답변을 다 못 드렸어요. 위에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 궁금한데, 어, 위에 지나간 질문을 제가 더 이상 볼 수 없나 봐요. 아쉽네요. 김대범님, 2일 육아 학습 3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류가 학습을 통해 시간, 스케줄, 자기 욕구 등의 내부 외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시간, 스케줄, 자기 욕구. 네. 저는 뭔가 일정이 생겨서 다이어리에다 적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미리 계획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면 제가 미리 이 일들에 대한 스케줄링을 확보할 수가 있고 중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에도 이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상황이나 스케줄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뭔가 자꾸 발생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스케줄이 나와 있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사이사이에 놀 수 있는 시간에는 당연히 놀아야죠.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늘어져서 잠도 자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거 제가 최근에 이제 빨간 머리앤드 넷플릭스에서 네, 3화까지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 신정 연휴에서 다 돌려봤는데요. 한번 뭔가 꽂히면 노는 것도 이게 집중해서 놉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 자잘한 일들 잔돌로 막 채우고 나면 결국에는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동영상이 예전에 있었는데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나면 사실 자잘한 일들은 의외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거지 막상 처리하려고 하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굳이 처리하거나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일들 처리하다 보면 좀 짜잘한 것들은 저절로 좀 소거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워커홀릭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일에 대해서 한번 목표가 생기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막 쇼핑 욕구 막 이런 것들 막 놀고 싶은 욕구가 그냥 싹 다 이렇게 숨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집중해서 끝내기 전까지는 그 다른 잡념들이 저는 좀 잘 안 생기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맡고 있는 프로젝트 하고 있는 일들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2개가 정리가 될 거고 2월 말까지 지금 달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달리고 나면 조금 여름 봄에 꽃놀이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도 짬짬이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죠. 그래야지만 또
충전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감사의 댓글들 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 블로그랑 이제 뭐 인스타,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 외에 추가로 더 저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제 SNS 방문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20분이 되었네요. 네. 네. 저는 언젠가 이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이지만 누군가에게 희망과 어떤 긍정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살아왔던 아이 키우면서 자충우돌 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겪었던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네, 고려 사이버대학교 네,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녁 시간에 저와 함께 1시간 20분 동안 귀한 시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댓글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 네, 제가 나중에 연락처 확인해가지고 네, 따뜻한 커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